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약속 아래 새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그리고 미국 관세 폭탄 등 통상 문제까지 겹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뉴스와이드, 오늘은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국회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안도걸 의원이 국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 의원님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국회에서 통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요. 네, 우리 투표 동료와 지지 활동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지역구 활동과는 또 별개로 이제 중앙선대위에서 제가 직책을 4개나 맡았거든요. 그래서 산업위기 대응지역 살리기 위원장, 그리고 경제성장위, 국토혁신공간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또 정책본부에서 제가 또 부본부장을 좀 맡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이제 산업 또 민생 현장을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정책 건의를 듣고 또 정책 협약식도 체결하고 하는 중앙당 차원의 또 선대위 활동을 좀 하다 보니 굉장히 바쁘게 이제 보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책 간담회만 대선 기간 동안 의원님이 11번을 하셨더라고요. 지역도 예. 서울, 경기, 울산, 뭐 광주, 전남은 당연하고요. 네.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어떤 산업 현장을 갖고요. 지금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나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좀 갖고, 또 우리 해남의 솔라시대와 같이 AI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미래 혁신 산업을 지금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장도 가고 했습니다. 산업 위기 지역 같은 데는 가봤는데 이제 너무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렵고, 특히 이제 우리 수출 전선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덤핑 공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산업계가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자구적인 노력을 하면서 정부가 이것만큼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또 미래 산업을 꿈꾸는 또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든지 또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반도체 분야 이런 데 또 갔더니 거기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 기술을 보고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도 하고 시장 개척도 하고 있는데 힘이 딸리다. 정부가 좀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여러 가지 정책 건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건의들을 다 좀 모아서 저희가 정책 공약에 최대한 반영을 했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정과제나 이제 이런 걸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최대한 좀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곧바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과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의원님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고 주목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취임사를 듣고 지금 이제 국정을 이끌게 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머리와 가슴을 사로잡고 있는 화두가 뭔지를 저는 분명히 좀 깨달았습니다. 언급하신 단어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가 35번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즉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데 가장 큰 방점을 좀 두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안전한 종식, 그리고 국민이 하늘이 되고 주인이 되고 또 권력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충직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민주헌정 질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를 좀 말씀 좀 하셨죠. 그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한 단어가 경제입니다. 경제가 13번을 지금 반복을 좀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죠. 경제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지금 절망이요 고통입니다. 빨리 국민들을 이 고통에서 해방을 좀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고, 관련된 가장 우선 해야 될 정책 과제로 이제 경제 회복을 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인용한 게 성장입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글로벌 산업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뒤처지면은 우리의 생존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자.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자.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정부가 적극적인 기업가적인 혁신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좀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 그리고 경제 성장, 여기에 지금 화두를 두고 계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통합 네. 또 경제 성장을 이끌 네. 또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어제 최초로 또 발표가 됐습니다. 첫 인선에서 좀 저는 놀랐어요. 김민석 의원께서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고 또 삼선 국회의원인 강훈식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고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셨거든요. 네네. 의원님, 이번 첫 인선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는 실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실용의 바탕을 둔 인사가 이제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국무총리와 아까 말씀하신 비서실장의 아주 발탁 인사가 굉장히 새로운 그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특히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총리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좀 한다라는 거고, 저는 김민석 그 내정자께서 새로운 국무총리의 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국무총리한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요, 현재 국민적인 갈등 현안을 좀 해결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나 사회 발전의 발목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육, 연금, 의료개혁, 이러한 어떤 우리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 정무적 감각과 정책적인 감각을 조화를 해서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형 또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훈식 우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고 또 그것을 향한 로드맵을 디자인하고 그림자 내조를 할 것이다. 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각자의 이치에서 총리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위한, 그리고 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확히 해내는, 그야말로 문제 해결 중심형의 어떤 네.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내각 네. 구성이라든지 이제 줄줄이 더 이어서 나올 텐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의원님도 어떤 내각의 한 축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저기요. 아마 인사 원칙은 아까같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드리는 성과지향의 이제 정부다. 그러려면 가장 충직하게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자리를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인사 위주로 내각이라든지 청와대 이제 수석들의 인사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 문제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당 정치인이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공하는 우리 이재명 정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도 어제 취임식을 마친 뒤에 곧바로 이 야당
대표들과 네. 함께해서 비빔밥을 같이 오찬 회동을 네.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전국이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신선해 보이고 기대감도 더 갖게 했던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그 만남을 보고 이제 정치가 바로 이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정치 복원의 시대, 정치 실종에서 정치 복원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취임식 그 정당 대표들을 좀 만나서 이제 오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 당사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만났다. 그래서 먼저 소통의 장을 이제 연 게 바로 이러한 실용 정치의 이제 출발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향이 뭐냐? 결국은 통합 정치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서로 차이를 넘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우린 다 같이 뭉쳐야 한다는 그런 통합의 정신을 내세웠다. 그래서 기존의 국민들이 정말 식상했던 게 뭡니까? 정치 분열, 갈등의 정치였는데 이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조치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통령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찬 메뉴도 비빔밥이었습니다. 아주 디테일까지 좀 신경을 좀 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어떤 솔선수범의 어떤 진정한 어떠한 대화의 정치를 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화 통화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와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통.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좀 믿는 예. 그러한 정치로 가겠다라는 데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통합은 야당과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이고 네. 이제 여당으로서 경제 회복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장 이제 추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추경 35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보면은 감세 기조가 상당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나라 곳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추경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추경은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어떤 긴급 투약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지금 침체에 있거든요. 금년 경제 성장률이 0.8%로 예상이 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잠재 경제 성장률이 2%예요. 그런데 0.8이면은 우리가 우리 실력 이하로 그리고 우리의 인력과 자본을 있지 않습니까? 놀리고 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침체된 경제는 결국에는 뭐냐? 가장 취약한 계층이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좀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제 고통인 겁니다. 이런 고통에서 국민을 좀 해방시키는 게 정부의 첫 번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화급을 다투어서 저는 추경을 좀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향후 이제 검토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만 세 가지 이제 변수가 좀 있겠죠. 경기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킬 거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0.8%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있잖아요. 저희가 한 0.5% 정도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조 이게 이제 필요 좀 하는 좀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가 꺼져 있기 때문에 꺼진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제 재정 투자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또 당장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출 소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감당은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재원 측면입니다. 재원 측면에서 지금 달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국채를 좀 발행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국채 수급 시장과 국채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 이제 국채 이게 이제 국채 이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현재 국채 시장이 있잖아요. 좀 사정이 좀 좋습니다. 애국인 있잖아요.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 국제 편입 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더 많은 외자들이 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다행히 지금 하향 추세예요. 지금 10년물이 3%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국채 발행 비용도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채를 다서 발행하더라도 우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가 살아야지 뭐 빚을 갚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이 좋은 측면도 일부 네. 있는 거네요. 이런 상황들을 봐서 그런지 어제 저희가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맞습니다. 상당히 자본시장도 기대감을 많이 보이고 또 환율도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 원화 강세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제 상황들을 지금 물론 하루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피가 2,800. 11개월 만에 장중 2,800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취임사에서 밝힌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비전과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지역 경제까지 포함해서 네.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내외 악재 속에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경제 성장률을 석 달 만에 다시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첫 출근길에서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제2의 IMF 상황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의원님, 지금 보면 전망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뭐 OECD, IMF, KDI 다 줄줄이 낮춰 잡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무슨 외부적인 큰 쇼크가 있었냐 그것도 아닌데 서서히 약간 말라가는 이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굉장히 좀 위기적 상황이죠.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경제를 좀 방치한 거죠. 예, 경제는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시장과 기업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경제에 좀 방관을 좀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가고 또 초긴축 재정 지출. 를 재정 정책을 초긴축적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나 필요하고는 정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AI 반도체 등 전 세계 있잖아요. 신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 산업 경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재정 투자도 우리가 이제 소홀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놓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태가 계속 가면 우리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꺼지고 정말 우리는 다시 도약할 수 없는 좀 이런 좀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한데 대대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단계로는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금리는 전번에 인하가 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재정이 나서서 필요한 경기 부양 조치를 좀 해야 되고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 가동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를 좀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고 우리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이 보여야지 우리 기업들도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우리 소비자들도 있잖아요. 지갑을 열게 되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네. 경제적으로 또 한 측면을 보면은 대외적인 상황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저희가 또 불안한 측면도 있었잖아요. 권한대행들이 네. 가서 어떤 합의를 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네.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롭게 저희는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다른 나라들도 다들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여하튼 지난 정부가 있잖아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좀 지적이 있잖아요. 좀 약간에는 서둘렀고 또 우리가 양보하는 듯한 있잖아요. 그러한 좀 접근을 좀 취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가 나섰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국익 우선으로 하라, 서둘지 말라. 그리고 과도 정부에서는 예비 협의에 그쳐라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이제 그런 원칙 하에서 지금 실무자들 간의 어떤 좀 협의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미 협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는 지금 향후 4년이나 5년 동안에 이제 포괄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이제 새로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욱 강화된 경제 동맹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틀을 마련하자라고 미국에 우리가 제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큰 틀 안에서 현재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이제 개별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윈윈하는 그러한 협상의 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협상의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저희가 서둘 수 없는 저 측면도 있잖아요. 이제 갓 정부가 시작했고 이제 통상 관련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인선이라든지 또 실무진의 교체 가지고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른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 입장이 지금 있잖아요. 좀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많죠. 예. 미국 입장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고 미국도 사법부에서 또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돼서 이제 제동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상대국들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EU나 다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바대로 좀 가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반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도 약간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서둘지 말고 예. 우리 국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그리고 상호 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관련해 가지고 예. 의제 설정도 저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은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 것이냐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시해서 서로 상호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AI라든지 반도체에서 한미 간의 전략적인 좀 동맹을 좀 맺자.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협상 의제로 좀 제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지역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보고 네. 싶은데요. 광주 전남 네. 지역 경제 상황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원님 광주에 또 이번 선거 기간에 많이 머무르셨을 텐데 내수 침체도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자동차, 가전 이쪽이 광주의 또 지금은 주력 산업인데 네. 이쪽 통상협상, 우리 관세에 또 직격탄을 맞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이 광주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현장을 찾아봤을 때 저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이제 광주에 어떤 그 민생의 뿌리가 되는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서비스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소상공인.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내수 침체로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상태고 많은 있지 않습니까? 폐업 예. 그리고 빈집, 빈상가. 등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큰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다른 이제 광주 경제의 주력 산업이 건설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광주가 현재 지방 주택 경기 등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설업이 지금 어려워서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좀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제가 체감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조업 쪽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자동차가 제일 주력 산업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대미 있지 않습니까?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좀 타격을 지금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4월 달까지의 수출 실적을 보니까 전국치에 비해서 있지 않습니까? 낮거나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있잖아요. 줄어드는 좀 이런 안 좋은 좀 상황들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호 타이어가 또 있잖아요. 불이 났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이제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새롭게 대두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좀 상황이고 광주가 특히 전국적으로 봐서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산업들이 조금 주춤했을 때 저희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불리는 AI, 인공지능 산업이라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그런 로드맵들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도 아직은 육성을 하겠다는데 조금 의아하고 물음표가 많이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이제 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AI 산업 우리가 집적 단지를 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선정을 했고 약 4,500억 정도의 재정이 좀 투입이 돼서 1단계 인프라가 지금 조성이 좀 돼 있죠.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 인재 양성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AI 전문 기업들이 새로 창업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되어 온 기업들이 한 300여 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지방으로 역류라는 새로운 좋은 있잖아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어떤 지역 산업
육성의 하나 사례가 되는데요. 예. 이게 후속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더뎌지는 통에 지금 이게 상당히지 않습니까? 다시 좀 깔아앉고 있는 좀 이런 상황입니다. 즉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겠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 실행에 예. 옮기지 않으면서 이게 1년 넘게 현재 있잖아요. 2단계 사업이 지금 지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있잖아요. 예. 재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타개를 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AI 예. 산업을 이제 우리의 제1 주력 산업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좀 확충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가 AI 관련한 인프라가 좀 확충돼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고도화 좀 함으로써 AI 전문 기업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창업하고 또 발전하고 또 수출 기둥 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저희 걱정만 너무 많이 하고 좀 비관적인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섰고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시도민들도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대통령 탄핵, 뭐 그 전에 계엄,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이제 새 정부 들어섰는데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시도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치가 국민을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국민을 괴롭혀드린 지난 3년의 어떤 정치요. 또 경제가 희망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절망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대 이제 끝내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로 국민이 주인되고 또 새로운 활력과 도전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재도약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렵게 참아 오셨는데 우리 새로운 정부에 민주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뛰는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국정 모든 분야에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진정한 국민 주권의 어떤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통령실이 꼭 무덤 같다, 황당무계하다. 어제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입성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뒤 첫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소회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엔 민주당 사선 의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명됐고 첫 비서실장엔 충남 삼선 1970년대생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여기도 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첫 발을 내디딘 이재명 정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KBC 감사합니다. 특히 네.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 북도 우리 호남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책임 맡은 광주 전남 네. 나란히 투표일 득표율에서 1, 2등을 했고 80%가 넘었더라고요. 전라북도는 3등을 했습니다. 역시 호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 지역구인 해남완도 진도가 투표일 네. 득표율에서 전국 1등입니다. 얼마나 나왔나요, 거기는? 85%. 비결이 뭔가요, 그런데? 결국 네. 이번은 역사와 국민의 승리이죠. 내란 종식 그리고 파탄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김대중 대통령처럼 복원시켜라.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라 하는 우리 광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는 전라남도가 1등이었어요. 네. 그런데 광주가 1등했다는 것. 이건 분노의 폭발이고, 쿠데타, 내란. 그렇죠. 희망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728만 7,513표 역대 최다 득표수인데 거기에 그런 뜻이 지금 말씀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그렇죠. DJ 때는 TK에서 두 자리 숫자 득표를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한 자리 숫자에 끝났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35% 여론조사에서는 나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25% 득표를 했다는 것은 네. 이 지역 구도도 갈등도 해소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담긴 숫자라는. 그렇죠. 건가요? 예. 어제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포용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 통합 없는 네. 대통령의 성공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김대중의 길, 네. 이제 당선돼서도 김대중의 길을 가겠다. 즉 국민 통합을 통해서 네. 모두의 대통령이 되지 편가르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내란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 물어야 된다. 이 점도 더불어서 강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통합 얘기하면서 정치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재명 네. 후보가 정치 보복하고 있다. 네. 자기 수사를 받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네. 내란 종식, 즉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등 이채 양명주는 확실하게 밝혀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네. 국민의 뜻이지 역사의 뜻이지 이것을 덮어버리는 이것은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진실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부, 어떤 국가가 될지 궁금함도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찍은 쪽에서는 약간 불안하게 아 이재명의 국가 이거 뭐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정부, 어떤 국가가 되는 건가요? 이재명의 국가는? 국민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불안하다라고 네. 했을 때 김대중도 네. 똑같이 불안하다고 했지만은 결국 우리 광주 시민과 호남 사람은 김대중을 당선시켰고 네. 김대중은 가장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않고 있는가. 이러한 이재명에 대한 불안은 네. 김대중을 보면 보인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은 김대중처럼 국민 통합을 통해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네. 내란 종식 등 이채 양명주는 네. 특검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역사적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불안했습니까? 네. 이재명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미국 백악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데 공식적으로 축하한다 이런 논평이 없고 언론사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중국 영향력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특히 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친미주의자였는데 김대중보다 훨씬 강한 친미주의자입니다. 이재명은.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근간 속에서 외교는 출발한다. 그리고 한미일
김대중하고 똑같은 공조입니다. 동맹이 아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네. 도랑에 든 소다. 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어야 되지만은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보면은 네.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보면은 절묘하게 나타났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즉 위성락 네. 외교안보실장은 정통 외교관으로 네. 친미주의자입니다. 외교부 북미국장 했고, 북미국장 했고. 주미공사 했더라고요. 예. 대사관에 주미 공사를 했고 아주 친미 정통 외교관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을 안심시키고 국정원장 이종석 네. 전 통일부 장관은 일종의 자주파예요. 네. 그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중국과 음. 러시아와의 관계도 네. 저는 외교 라인보다는 국정원 라인이 움직여서 네. 안심을 시켜 나가면서 네. 경제, 즉 팔아야죠. 미국도 중국하고 팔면서 왜 우리는 못 팔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정원은 네. 미국 CIA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동맹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외교 문제는 국정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문제를 상업적으로, 네. 즉 경제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절묘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제 국정원장 지명이 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처장이랑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이 국정원장이 외교 안보 라인을 지휘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정보기관인데.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국내 정치, 네, 네, 네.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정원이 외교부보다도 네. 더 방대한 음. 그러한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도 그렇고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센 분들인데 두 사람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의견이 안 맞는가 해서. 저는 부딪힐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NSC는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시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이 참석 안 하면은 외교안보실장이 네. 위원장이 돼서 주재를 하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2년간 국정원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늘 부단히 소위 청와대, 네.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은 실무적 회의는 물론 그 장관, 네. 원장이 조율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저는 잘 하리라고 보고 이종석 장관이 네. 오랫동안 대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유성락 안보실장도 그러한 노련한 네.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결코 네.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전 조율을 한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도 아주 좋은 조합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외교안보를 강조했습니다만 네. 국민이 염려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할 때도 보면 네. 엄청나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그렇게 조율을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당대회 출마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이제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네. 보완시켜줄 총리가 될 것이다. 강훈식 네.
비서실장은 젊잖아요. 아주 스마트한 네. 진짜 나이스 보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젊음의 패기로 그 원만한 성격이고 네. 인격도 훌륭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네. 중앙일보를 보면은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정동영 의원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의 우상호 네. 이 두 분이 떠올랐던데 물론 네. 좀 헤비급이죠. 네. 두 분은 그렇지만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 두 분이 통일부 장관, 정무수석에 갔으면은 환상적인 드림팀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보니까는 이른바 성남 라인들 뭐 김현지, 김남준, 김용채 이런 사람들이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 인사비서관 한마디로 대통령 일정 관리, 돈,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성남 라인 앉혔는데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동갑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73년생이고 그냥 콱 틀어지고 혼자 친정을 전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이 DJ다. DJ가 환성해서 부활해서 이재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네. 당선시켰는데 저는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의 DNA는 네.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국민의힘의 DNA는 권력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따라다니다가 적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당은 네. 천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잘못하니까 현직 대통령을 당해서 출당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시스템이 집권한다. 나라도 네. 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바른 말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못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실 저도 네. 이번에 총리에 강하게 거론되면서 뭐 네. 언론에 회자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라시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건 없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네. 총리를 하겠다, 뭘 하겠다? 쫓아다니면 국민들이 볼 때 추하게 된다. 저는 진짜 네. 김대중을 당선시키고 김대중 대통령을 성공시킨 네. 그러한 역할을 했듯이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는데 내 역할이 있다. 저라도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잘 사는 문제, 잘사니즘이 필요하다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이재명은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친미주의자고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저희들이 잘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대통령실, 일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적재적소에 사람 배치인 거지 그거 뭐 자기 사람 챙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서들은 본래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저를 5년간 썼잖아요. 수석으로, 장관으로,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몇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능해요. 네. 저는 잘하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첫 브리핑을 했는데 용산 사무실 왔는데 꼭 무덤 같다, 뭐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원래 이렇게 다 비어져 있는 건가요?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내란을 한 네. 쿠데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남을까 모두가 치웠겠죠. 그럼 증거인멸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특검에서 밝혀내겠죠. 특검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처리를 했는데 이거 앞으로 그러면은 수사를 이제 특검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대통령은 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역점을 두고 네. 이채 양명주와 내란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네. 특검에 음. 맡겨야죠.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정한 조사를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시대 개혁이지. 한덕수 전 총리 말마다는 자기가 관계 있잖아요. 그걸 경찰 조사받고 나서 네. 이재명이 정치 보복한다? 무슨 다짝으로 그런 얘기하죠? 이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네. 내란 종식과 이채양 명주 이것은 특검으로 네. 밝혀내야 시대 개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성대 법무부 장관 것만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를 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일단 그대로 스테이를 시켰는데 그것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이제 뭐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특검으로 다 하겠다는 거는 검찰 못 믿겠다, 심우정 총장 나가라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건? 아, 지금 검찰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들이 잘했으면은 네. 이 꼴 안 된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 네. 명태균, 건진법사 네. 잘 안 했으니까 검찰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야죠. 그 뭐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은 네. 사법 개혁을 원하고 있어요. 검찰 개혁, 네. 사법부 개혁, 음. 변호사, 법조 삼류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지. 이대로 없던 것으로 덮으면 또 내란 나요. 또 개업 나요. 이건 분명히 청산하자. 이게 개혁이지. 어떻게 보복입니까? 자기들이 자업자득한 거죠. 지금 법사위원이신데 공약도 대선 공약도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기소청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네, 가야죠. 이걸 그대로 두면 네. 이 역사가 반복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